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각단 분리는 물론 성능 검증 위성을 목표로 한 지구 저궤도에 올려놓으면서 임무 수행까지 완벽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누리호의 발사 순간부터 위성 분리 모습까지 생생하게 담긴 비행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원래 예정보다 22초 빠른 15분 45초 동안 비행이 이루어졌는데 연구진은 비행 과정이 빨리 진행된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1톤 이상의 실용 위성을 독자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올 8월 달 궤도선 발사에 이어 내년부터 4번의 누리호 추가 발사 등 굵직한 우주 사업 계획이 속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원숭이 도창 감염 확진자가 국내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확진자는 독일에 방문했다 귀국한 내국인인데 확진자 발생에 따라 보건당국은 원숭이 도창 위기 상황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습니다. 방역당국이 면역력 저하로 인해 이르면 여름, 늦어도 가을부터는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진행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온 국민의 염원 속에 성공을 거뒀습니다. 누리호는 당초 예상보다 22초 빠른 15분 45초에 걸쳐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그 과정이 누리호에 장착된 카메라에 생생하게 잡혔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누리호가 발사대를 박차고 우주를 향하는 순간 누리호 외부에 장착된 카메라가 75톤급 엔진 4기가 내뿜는 화염을 포착합니다. 발사 2분 정도가 지나 1단이 분리되는 순간 1단의 화염이 꺼지더니 지구로 추락합니다. 발사 4분이 안 돼 위성 보호 덮개인 페어링이 분리되는 순간입니다. 멀리 페어링이 떨어져 나가고 페어링 안에 장착된 카메라에 성능 검증 위성의 모습이 잡힙니다. 고도 270여 킬로미터에서 2단이 분리되는 순간 3단에 장착된 카메라에 추락하는 2단의 모습이 잡힙니다. 발사 15분이 안 돼 목표 고도 700km에 이른 누리호. 성능 검증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킵니다. 뒤를 이어 위성 모사체가 우주로 분리됩니다. 누리호에 장착된 카메라들은 15분 45초에 걸친 단분리와 위성 분리 모습을 생생하게 포착했습니다. 궤도를 돌고 있는 성능 검증 위성에도 카메라가 장착됐습니다. 오는 29일부터 큐브 위성이 이틀 간격으로 사출돼 궤도에 안착하는 모습을 전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는 순간 현장에서 지켜보는 시민들은 마치 월드컵 승리를 보는 듯 기뻐했습니다. 누리호의 성공을 위해 온 힘을 다했던 연구진들도 안도의 한숨과 함께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발사 현장의 모습을 오선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주발사 전망대에 모인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누리호의 성공 발사를 응원합니다. 나로 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화염을 내뿜으며 모습을 드러내고 웅비하는 누리호를 보며 전망대에선 더 큰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누리호의 순조로운 비행에 저마다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역사적인 장면을 담아놓습니다. 1차 발사 때는 실패했지만 2차 발사 때 성공을 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올라갈 때 누리호가 멋지고 웅장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멋있었어요. 누리호가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뉴스로 비행 상황을 보며 발을 떼지 못합니다. 잠실이 들린 성공 소식에 발사 불꽃만큼 뜨거운 함성이 고흥 앞바다에 울려 퍼집니다. 우리나라 그 누리호 발사가
성공됨으로써 우리 세계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누리호의 궤도 안착을 확인한 나로 우주센터 발사 통제동 연구원들도 서로 껴안으며 기쁨을 나눕니다. 그동안의 고생에 복받친 연구원은 안경을 벗고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로 이런 발사체를 만들어서 정말 저까지 뿌듯해지고 과학자님께 진짜 감사를 올리고 싶어요.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우주 시대를 알리는 누리호 발사 성공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에 지친 국민에게 소중한 순간을 선물해줬습니다. YTN 오승열입니다.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묵묵히 각자 맡은 역할을 완벽하게 해낸 300여 국내 기업들의 숨은 노력도 큰 몫을 했습니다. 누리호 성공으로 기술력을 입증한 이들 기업은 앞으로 민간 우주 산업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최소라 기자입니다. 누리호를 700km 상공에 발사하기 위해 사용된 추진제는 무려 180톤입니다. 이를 담는 탱크는 부피가 크고 높은 압력을 잘 견디면서도 가볍고 얇아야 합니다. 가장 얇은 곳의 두께는 1.5mm에 불과한데 이를 매끈하고 깔끔하게 용접하기란 쉬운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취급부직을 하면 찌그러지거나 깨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 단 한 단 깎고 성형해서 이제 깔끔하게 용접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 우주에서 위성 신호를 받아 누리호가 길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건 위성 항법 수신기입니다. 누리호 가장 윗단에 탑재되기 때문에 1, 2단이 분리될 때 발생하는 충격과 진동을 견딜 만큼 튼튼해야 합니다. 여러 난관을 극복한 기업에 7.8기 시도 끝에 개발됐습니다. 큰 충격이 오다 보니까 저희 장비들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 개발 초기에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고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기구적인 설계를 보강하든지 지상 연소 시험을 수행한 연구진도 누리호 발사 성공의 숨은 공신입니다. 발사 과정을 지상에서 재현하는 건데 발사체를 단단히 고정하는 기술과 엔진의 화염을 냉각하는 기술 등 고난도 기술이 집약된 설비를 개발한 덕분입니다. 지상에서 종합 연소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하우는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몇몇 나라만 보유하고 있고요. 이 같은 핵심 기술 개발에 참여한 주력 업체 30여 곳을 포함해 누리호 발사 사업에는 국내 기업 300여 곳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발사체는 아니지만 이번 발사에 처음으로 실린 성능 검증 위성을 개발한 연구진도 그중 하나입니다. 한국형 발사체가 우주 공간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분리해 줄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겠고요. 이름도 없이 맡은 바 소임을 완벽히 이뤄낸 민간 기업들. 누리호 발사 성공을 통해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완벽한 성공을 이루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 우주 강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네, 누리호는 내년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쏘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4차례 추가 발사를 통해 발사 신뢰도를 높여갈 예정입니다. 양혜영 기자입니다. 75톤급 엔진 4개에서 불꽃을 내뿜으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발사 자체가 성공한 것은 물론 1차 발사 때와 달리 성능 검증 위성을 목표 궤도에 올려놓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톤 이상의 실용급 위성을 자력 발사할 수 있는 7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우주의 하늘이 활짝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위대한 전진을 이루었습니다. 1993년 6월 최초의 과학 관측 로켓 과학 1호가 발사된 지 꼭 30년 만입니다. 앞으로 남은 누리호 발사는 모두 4번.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차세대 소형위성 2호 발사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4차례 반복 발사를 통해 발사 신뢰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특히 성능 검증 위성과 달리 실제 과학 임무를 수행할 위성이 실리는데 2023년 발사에는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2024년엔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와 초소형 위성 1호,
그리고 2026년과 2027년에는 각각 초소형 위성 5기씩 총 2개의 위성과 11기의 초소형 위성을 우주로 보내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 고도화 사업 범위 내에서는 누리호의 반복 발사를 통해서 신뢰도를 확보하는 이런 사업 내용이 주가 되겠고요. 또한 이 사업을 통해서 발사체 기술의 민간 이전을 위한 체계종합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사업 목표가 되겠고, 발사는 물론 임무까지 완벽히 성공한 누리호. 정부는 4번의 누리호 추가 발사와 성능 개선을 통해 발사체 전주기 기술력을 갖춘 민간 기업을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호영입니다. 누리호에 이어 오는 8월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우주로 향합니다. 네, 이어 2031년에는 달에 무인 착륙선을 안착시키는 게 목표인데요. 우리나라 우주 탐사 계획은 어디까지인지 최하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오는 8월 3일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달나라로 향합니다. 미국에서 스페이스 X사 로켓에 실려 첫 여정을 시작합니다. 달 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우주 기술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달까지 곧장 가면 38만 킬로미터로 사나흘 정도면 도착하지만 다누리는 150만 킬로미터까지 멀어졌다가 넉 달여 뒤에 도착합니다. 마치 부메랑처럼 우주로 날아갔다가 중력에 이끌려 천천히 달 궤도로 돌아오는 방식인데 시간은 걸려도 연료를 아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달 궤도에 도착하면 100km 떨어진 상공에서 1년 동안 달 표면과 자원을 관측합니다. 가장 큰 임무는 우리나라가 2030년에 쏘아 올릴 달 착륙 검증선이 내릴 장소를 찾는 겁니다. 또 미국이 2025년 달에 우주인을 보내는 계획에도 동참해 우주선 착륙 후보지를 선정하는 데도 힘을 보탭니다. 우주 강국들하고의 협업은 저희처럼 뒤늦게 출발하는 심우주 탐사국에는 아주 중요한 지름길입니다. 이를 위해 다누리에는 우주 인터넷 검증기와 그림자 카메라, 광시야 편광 카메라 등 탑재체 6개가 실렸습니다. 특히 우주 인터넷 검증기로는 달에서 BTS 뮤직비디오를 전송하는 실험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가 통신 강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5G나 이런 것들 계속해서 우리가 세계 최초로 구현을 했고요. 사실은 D10 탑재체를 가지고 달 궤도에 가는 거는 세계 최초입니다. 달 표면을 분석하는 편광 카메라는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의 뒷면을 세계 최초로 찍습니다. 다누리가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인도에 이은 7번째 달 탐사국이 됩니다. 이후 다누리로 얻은 기술과 새로 개발되는 우리 발사체를 활용해 2031년에는 달에 무인 착륙선을 보내는 게 목표입니다. 치열한 우주개발 경쟁 속에 달에 태극기를 꽂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국 우주 탐사의 서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정밀한 위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항공위성 1호기가 23일 남미 기아나쿠루 우주센터에서 발사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 시각으로 23일 아침 6시 3분 항공위성 1호기를 발사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고정밀 한국형 항공위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GPS는 전리층 오차 등으로 15에서 33m 오차가 발생하는데 항공위성을 통할 경우 오차 범위를 1에서 1.6m로 보정하게 됩니다. 항공위성 1호기는 우리나라 상공에 떠 있는 위성이기 때문에 누구나 무료로 신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내비게이션과 드론,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위치 기반 서비스 산업에 더욱 정밀하고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최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알아볼까요? 네,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전 세계 연구기관의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국가별 경쟁력 순위도 공개했는데요. 1위와 2위는 예상되다시피 각각 미국과 중국이었고요. 우리나라는 2년 연속으로 8위를 유지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올해 발표에서 특히 눈여겨볼 것이 중국의 성장세였는데요. 이 소식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예. 자, 일단 네이처 인덱스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이처 인덱스는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유력 학술지 82개에 발표된 논문들을 바탕으로 매기는 연구기관의 순위입니다. 예. 논문 기여도와 공저자 수, 또 학문 분야별 가중치 등을 고려해서 연구 성과를 수치로 변환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연구기관의 점수는 물론 세부적으로 대학별과 기업별 또 공공기관별로 점수도 발표되고요. 또 이를 기반으로 국가의 점수도 매겨집니다. 물론 네이처 인덱스가 연구 성과를 온전히 객관적으로 줄 세울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지표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네. 매년 발표되는 건데요. 이번 결과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한 겁니다. 네. 네이처는 세계 3대 과학 저널로 꼽히기도 하죠. 그 네이처 인덱스는 단순히 논문 개수만이 아닌 질적인 요소도 반영을 했다 이렇게 봤는데요. 올해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전 세계 연구기관의 종합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계 1위는 중국 과학원, 또 2위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또 3위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였습니다. 예. 상위 500위에 들어간 우리나라 기관은 모두 12개였는데요. 네. 서울대가 59위를 차지했고요. 카이스트가 67위, 126위에 포항공대, 147위에 연세대, 180위가 기초과학연구원 IBS, 그리고 187위가 성균관대, 215위가 고려대 등입니다. 세계 대학별로만 보면요. 상위 500위 대학에는 우리나라 대학이 15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서울대와 카이스트, 포항공대,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 유니스트, 한양대, 또 지스트, 이화여대, 부산대, 경희대, 경북대, 중앙대, 서강대 순이었습니다. 기업별로는 상위 100위에 2곳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예. 삼성과 LG가 각각 11위와 67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부기관 기준으로는 상위 100개에 국내 기관 4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IBS와 키스트, 고등과학원, 그리고 한국화학연구원이었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나라 순위를 매겼더니 미국과 중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한국, 스위스, 호주 순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과 2021년 2년 연속 8위를 차지한 겁니다. 예. 미국과 중국이 1, 2위를 차지했고 우리나라는 2년 연속 8위. 네, 그래도 선두권이잖아요. 자,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국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이처는 올해 결과를 보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미국은 올해 발표된 2021년의 점수가 19,857점 정도로 1위를 지키기는 했는데요. 1년 사이에 6.2% 하락한 점수였습니다. 10위권 나라 가운데서 하락폭이 가장 큰 겁니다. 또 중국은 약 16,753점을 기록했는데 2위였지만 1년 사이에 14.4% 성장한 거거든요. 10위권 나라 가운데서 성장폭이 가장 높았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미국은 수년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또 2위인 중국과는 점수로만 따졌을 때 2배가량 차이가 나곤 했었는데요. 이제는 1.2배 수준으로 중국이 미국의 턱 밑까지 따라잡은 겁니다. 네이처는 가장 빠르게 뜨고 있는 연구기관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50개 기관 가운데 31개가 모두 중국 기관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장수대학의 점수는요. 1년 사이에 무려 118%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네이처는 이렇게 큰 성장세는 중국에서 장수대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고 중국의 성장세가 심상치 않다고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미국에 비해서 크게 뒤처졌던 중국이 이제 나라 점수가 한 해 만에 14.4% 오를 정도로 급성장했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 성장했습니까? 우리나라는 2020년 대비 지난해 2.3%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성장률이 1.9%였던 것과 비교하면 성장세는 더 빨라진 겁니다. 그렇네요. 네, 다시 중국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 중국이 이렇게 약진할 수 있었던 이유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이처는 이번 결과가 중국 정부의 과학에 대한 장기 투자가 결실을 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지난해 R&D 투자 규모가 GDP의 2.4%에 달하는데요. 지난 1996년에는 0.56% 수준이었는데 5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한화 500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가 2020년 기준으로 93조 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매우 큰 액수죠. 네이처는 중국의 그동안의 R&D 투자가 연구 현장에서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500조 원이라니까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네. 자, 그런데 이 중국 정부가 이 어마어마한 돈을 어떻게 썼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네이처는 중국의 본격적인 대규모 R&D 투자가 1995년 정도부터 시작됐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21세기까지 100여 개 대학에 거액의 투자를 한다는 프로젝트 2111로 시작해서 이 가운데 9개 대학에 새로운 연구센터를 설립해서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리그를 만드는 프로젝트 985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더블 퍼스트 클래스 이니셔티브라는 것을 선포했는데요. 140개 유망대학을 선정해서 중국을 선도 국가로 만들기 위한 일종의 임무를 배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따르면은 중국 정부가 2050년까지 과학에 계속 투자할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이처는 중국 정부가 과학에 장기 투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이 같은 방식으로 미국과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종합해서 말하면 중국이 1990년대부터 투자를 해서 대형 연구기관들이 세워졌고 또 연구가 수행돼서 자연과학에서 연구 성과로 이어진 결과라고 분석된 겁니다. 또 중국의 올해 큰 약진이 앞으로의 폭발적 성장의 조짐일 수 있다고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의미인데요. 그 중국 특유의 연구 문화도 또 성장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이처는 중국의 좋은 저널에 실리는 연구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중국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심지어 석박사에게도 졸업할 때나 취업할 때 일정 개수 이상의 논문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전했는데요. 이것이 중국의 빠른 성장의 원동력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가 마냥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서양에서는 논문을 많이 쓰라고 압박하는 문화가 연구 문화를 더욱더 안 좋게 만든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이처는 이 밖에도 중국 연구 현장의 한 가지 특이한 문화를 언급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과학자가 60살 정도가 되면은 은퇴를 준비하면서 후배들에게 멘토링 해주는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후배 양성 문화가 지금의 중국 과학계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이 멘토링 문화 이건 참 좋아 보이네요. 자, 그런데 2021년은 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라서 과학계도 이 연구가 많이 위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은 영향을 좀 덜 받았나 보죠?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적으로 과학 연구가 축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이처가 인용한 한 영국 전문가는요. 영국과 같은 서양에서는 정부가 R&D에 투자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원격 수업을 지원하는 등 다른 곳에 투자를 더 늘렸다고 밝혔는데요. 중국 정부는 상대적으로 덜 그랬기 때문에 팬데믹 속에서도 기존 연구를 그대로 진행해서 코로나의 영향을 덜 받았다. 그래서 지난해 좋은 연구 성과가 많이 나온 것이 아닐까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주장을 뒷받침할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는 이런 가능성을 일축하기도 했는데요. 학계에는 아직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중국이 팬데믹의 수혜로 성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과학 연구는 적어도 5년 이상의 장기 계획에 따라서 투자를 받고 또 추진된다는 점을 고려하면요. 아직 코로나19의 영향이 학계에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과학계 연구 성과 축소 현상은 앞으로 수년 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지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네이처 인덱스의 그 순위가 어쨌든 연구진들의 노고를 전부 반영하지는 못할 거잖아요. 그래도 뭐 중국과 미국, 세계 각국의 다양하고 선진화된 연구 문화 중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점이 있으면 좀 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very skilled jobs have been lost, and now we're having to, as an industry, recruit people back, train them up again to be able to serve passengers. And that just takes time. It's very easy to slam the brakes on the industry, lead to enormous job losses, but it's much harder to scale it up again when you suddenly open the doors again. 코로나19로 발이 묶였던 사람들이 앞다퉈서 나라 밖으로 떠나려는 이른바 보복 여행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타기가 그리 쉽지 않은데요. 적자를 줄이려고 인력을 감축한 항공업계가 늘어나는 승객을 맞을 준비가 덜 됐기 때문입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이쯤 되면 공항이라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항공권 구하려는 줄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공항 한편에 자리 잡고 장기전을 준비하는 승객마저 눈에 띕니다. Queuing for over an hour. They've only got one person checking in and it's not moving. We're going to be here all day. 이달 미국의 항공 승객은 지난해보다 절반가량 늘었습니다. 유럽이나 호주 관광지가 일제히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 17일 취소된 항공편만 9,000건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항공사들이 조종사와 승무원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수요는 갑자기 늘었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It's very easy to slam the brakes on the industry, lead to enormous job losses, but it's much harder to scale it up again when you suddenly open the doors again. 항공업계는 나라별로 제각각인 코로나 대응이 불만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대응이 엄청난 비용 증가를 가져온다는 주장입니다. There are parts of the world that have still a long way to go to recover, particularly in Asia. Now, our expectation in relation to China, we're being conservative about the reopening of China. 짧은 시간에 전문성이 필요한 항공 인력을 늘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조종사 부족 사태는 길게는 5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묶였던 발은 풀렸지만 준비가 덜 된 항공업계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코로나19 환자 감소세에도 여름 재유행 가능성이 예측되는 것과 관련해서 정부는 면역도 저하와 유행 감소 속도 둔화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중대본은 현재 국민 95%가 코로나19 항체를 갖고 있지만 백신 접종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진 이후 다시 감염되는 사례 비중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감소 속도는 둔화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한계에 달하면 더는 환자가 줄지 않고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더해 날씨가 더워지면서 에어컨 가동 등 실내 활동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여름철 유행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 변이 확산으로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계 사이트 아워 월드인 데이터를 보면 포르투갈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네덜란드, 데마크 등에서 인구 10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가 뚜렷하게 늘고 있습니다. 유럽 전체 최근 7일간 하루 신규 확진자는 평균 18만 3천여 명으로 일주일 만에 47%나 증가했습니다. 유럽의 전문가들은 방역 조치가 대부분 해제된 상황에서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비율은 높지 않아 올 여름에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내국인 한 명이 국내 처음으로 원숭이 두창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전날 신고된 원숭이 두창 의사 환자 2명에 대해 PCR 검사를 한 결과 독일을 방문하고 온 내국인 한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2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질병관리청에 스스로 의심 신고를 했고 공항검역소와 중앙역학조사관에 의해 의사 환자로 분류됐습니다. 국내에서 감염 확진자가 나오자 보건당국은 원숭이 두창 위기 상황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습니다. 한편 지난 20일 항공편으로 입국해 전날 부산의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을 내원한 외국인 의사 환자는 일단 음성이 나왔습니다.
동남아시아에도 원숭이 두창이 유입됐습니다. 싱가포르 보건부는 영국인 남성 항공기 승무원이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동남아 지역에서 원숭이 두창 유입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확진자는 현재 국립감염병센터 병동에 입원 중이며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보건부는 전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영국인 확진자와 접촉한 13명을 확인해 3주간 격리 조치했습니다. Vivir, pues ya ve, vivir, pues con miedo, es que con miedo todos los días. Y ayer, el sábado mismo, pues por ahí, el sábado vinimos a la 1 de la mañana, de la noche marchamos de aquí. When you have extreme heat, then everyone is in danger. When you suffer heat exhaustion, or heat stroke, then your vital organs, your brain suffers damages, and you could die.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전국에 걸쳐 이어진 가운데 23일부터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륙 지역은 장마 시작부터 최고 12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예고돼 산사태와 침수 등 호우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번 비는 23일 오전에 중서부와 제주도에서 동시에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남부지방에 30에서 100mm, 많은 곳은 12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23일 오후부터 다음 날 오전 사이 곳곳에 벼락을 동반한 30에서 50mm의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최근 5년 동안 장마철에 제조업에서 화재나 폭발 같은 산재 사망 사고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조업은 화재 폭발, 건설업은 감전 사고가 많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5년 동안 6월부터 8월까지 장마철에 발생한 사망 사고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 화재 폭발은 110명 중 40명 발생했고 건설업 감전은 59명 중 27명이 발생했습니다. 제조업 산업재해 사망자는 월 평균 92명으로 전체 월 평균 85명보다 7명 많습니다. 5년간 장마철에 발생한 제조업 산재 사망자를 월별로 살펴보면 6월 71명, 7월 88명, 8월 118명입니다. 8월 사망자 숫자가 많은 것은 비가 많이 내리고 날씨가 습한 장마철의 특성상 안전조치에 소홀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고용부는 감전과 화재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 안전점검 이행과 사고 대책 수립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요즘 배달용 전기 오토바이가 늘어나고 있는데 배터리 충전 시간이 너무 길어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오래된 공중전화 부스를 활용해서 완충 배터리를 바로 교환할 수 있는 전기 오토바이 충전소로 바꾸고 있습니다. 김종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달용 전기 오토바이를 모는 운전자가 급히 공중전화 부스를 찾습니다. 방전 직전인 배터리를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공중전화 대신 충전기가 있는 부스에서 사용자 인증부터 간단히 합니다. 이어 기존 배터리를 충전기에 꽂고 대신 완전히 충전된 배터리로 교체합니다. 채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륜차 전기차가 기본적으로 충전을 하게 되면 집이나 회사에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충전 시간을 갖고서 충전을 해야지만 완전 충전하고 다시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이 이제 1분 단위로 줄어들게 돼서 획기적으로 공중전화 부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충전기 설치도 간편합니다. 충전 문제는 물론 배달용 오토바이의 환경, 소음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배달용 오토바이는 그 주택가 소음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쾌적하고 맑은 서울이 됐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공중전화 부스 1000곳에 전기 오토바이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150곳에 만들 예정인데 배달 수요가 많은 강남이나 1인 가구 밀집 지역이 우선 대상입니다. 아울러 2025년까지 배달용 오토바이를 100% 전기 오토바이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YTN 김주길입니다. 요즘 전기자동차와 전동 킥보드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전기차와 전동 킥보드에 탑재되는 리튬 2차 전지는 충격이나 열에 취약해서 화재로 인한 피해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떤 점을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지 윤성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방관들이 전기차를 향해 연신 물을 뿌리지만 연기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요금소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은 뒤 불과 3초 만에 불길에 휩싸이면서 차에 탄 2명은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숨졌습니다. 사고 후에도 전기차 배터리에서 불길이 이어져 수조용 펜스를 두르고 자동차를 물에 담근 끝에 3시간여 만에 불을 껐습니다. 다세대 주택 건물 복도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에 불꽃이 튀더니 갑자기 불길이 치솟습니다. 복도와 주택 내부가 순식간에 자욱한 연기로 뒤덮이면서 한 명이 질식해 병원으로 옮겨지고 10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기적 요인에 의해 전동 킥보드 배터리에 불이 붙은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나 전동 킥보드 모두 이렇게 리튬 배터리를 묶은 배터리팩을 주로 동력원으로 씁니다. 화재에 무척 취약한 거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불이 붙는지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리튬 배터리에 날카로운 송곳으로 충격을 가하자 순식간에 불꽃이 솟으며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적정 용량을 넘도록 충전했을 때도 새하얀 연기를 뿜으며 불이 붙었고 고온에 노출됐을 때도 역시 연기를 뿜으며 폭발했습니다. 배터리 내부에 얇은 플라스틱 필름 같은 분리막이 열에 의해 녹거나 충격으로 찢어지면 양극재와 음극재가 닿으면서 불이 붙는 겁니다. 리튬 2차 전지는 그 작은 사이즈에 에너지를 많이 저장하다 보니까는 그 외부의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쉽게 화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최근 5년 동안 전기차와 전동 킥보드의 화재 사고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선 우선 외부로부터 강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운행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중요합니다. 또 과충전을 막기 위해 배터리 전체 용량의 80% 수준만 충전하고 고온에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배터리에 불이 붙었을 땐 재빨리 대피하는 게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리튬 2차 전지에서 만약에 전조 증상이 보인다, 연기나 냄새가 난다 할 경우에는 반드시 119에 먼저 신고를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대피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리튬 2차 전지를 활용한 제품들이 늘어나면서 생활의 편리함도 커지고 있지만 부주의에 의한 화재 위험도 큰 만큼 유의사항을 지켜야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4.7%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사상 최초로 0.5%포인트 올릴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병한 기자입니다. 올해 1월 전년 동월 대비 3.6%의 상승률을 기록했던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에는 5.4%를 기록할 만큼 물가 급등세는 심각합니다. 물가 점검에 나선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물가 급등기였던 지난 2008년에 4.7%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은은 앞서 지난달 26일 연간 상승률을 3.1%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는데 한 달도 안 돼 전망치를 더 올린 것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 중심의 통화정책 운용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재와 같이 물가 오름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가파른 물가 상승 추세가 바뀔 때까지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총재는 다만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빅스텝을 할 것이냐 아니냐는 것은 물가 하나만 보고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가가 올라갔을 때 그것이 우리 경기에 미치는 영향, 또 이를 통해서 환율에 주는 영향.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원자재와 곡물가 상승, 주요국의 금리 인상과 공급망 차질 등 물가를 자극할 외부 압박이 속속 몰려오는 가운데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는 정부의 고심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다음 달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가 인상되고 재산 기준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의 새 고시를 보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는 현재 기준 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가구원 수별로 16.82%에서 19.35%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1인 가구는 48만 8,800원에서 58만 3,400원으로 4인 가구의 경우 130만 4,900원에서 153만 6,300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재산 기준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대도시 1주택은 재산 공제액을 6,900만 원까지 늘리고 생활준비금 공제율도 늘리는데 이 경우 지급 기준이 되는 금융재산액 기준이 4인 가구의 경우 932만 9천 원에서 1,112만 1천 원으로 조정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나라의 전력요금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할 것이라며 전력요금을 올리는 것은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 기구 총회에서 2030 엑스포 개최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전력요금 인상과 관련해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전 스스로가 개혁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력요금을 올린다는 이야기만 나오면 한전이 최선을 다하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국민들은 한전이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총공세를 예고하면서 무거운 전운이 흐르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향한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경매에 붙여진 노벨상 메달이 깜짝 놀랄 고가에 낙찰되는가 하면 할리우드 배우 벤 스틸러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응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 드미트리 무라토프가 경매에 내놓은 노벨상 메달이 낙찰되는 순간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Is there anybody else in this room or the world outbidding $100 million on bidder 303? Then, ladies and gentlemen, done. Over $100 million, 303. 러시아 정부의 언론 탄압에 맞선 공로로 지난해 노벨상을 받은 무라토프는 전쟁으로 집을 잃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돕기 위해 자선 경매에 나섰습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1,300억 원이 넘는 가격, 역대 노벨상 메달 최고 낙찰가의 20배가 넘습니다. Я надеялся на большую человеческую солидарность, но я не думал, что это будет так масштабно. 헐리우드 배우 벤 스틸러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같은 희극 배우 출신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It's really wonderful. You're my hero. You're amazing. No, yes. no. As you quit a great acting career for this. Not so great as you. 이어지는 응원 메시지에도 우크라이나 전황은 점점 어둡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총공세를 예고하면서 피난 행렬은 더욱 길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 거동이 어려운 할아버지들입니다. Нас тоже уже очень страшно. Муж там остался, муж вообще лежачий. Я посмотрю, как будет обстановка, может, я вернусь.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병력 대부분을 돈바스 주변에 결집했다며 이번 주말까지 루안스크 경계 지역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서방의 무기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동부 전선은 무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주 운명을 건 악전 고투가 예상됩니다. YTN 권윤기입니다. 미국의 기름값이 연일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시 정유업계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 정부의 정유업계 비판에 업계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면서 시추할 석유가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업계는 정제시설 가동을 늘리되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포기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바이든 대통령은 석유 메이저 엑손모빌을 거명하면서 하느님보다 돈을 더 번다고 비난하고 휘발유와 경유 등의 공급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운송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UN 4자 대표단 회담이 10일 내로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터키 하베르튀르크 TV방송이 현지 시간 21일 보도했습니다. 하베르튀르크 방송은 터키 대통령 행정실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이스탄불 회담에 앞서 터키 군사대표단이 우크라이나 부두를 이용한 곡물 수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회담 주최 측은 우크라이나 남서부 오데사항의 부두들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 곡물도 함께 운송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스통신도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스탄불 체제가 가동되기 시작하면 향후 6개월에서 8개월 내로 보스포르트 해협과 다르다네스 해협을 통해 국제 곡물 시장으로 3,500만에서 4천만 톤의 곡물을 운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피부나 옷에 간단히 붙였다 뗄 수 있고 아주 작은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는 마이크로폰이 개발됐습니다. 포스텍 조길원 교수팀은 실리콘보다 유연한 구분자 재료를 미세 전자기계 시스템 기술에 접목해 소리를 감지하는 마이크로폰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마이크로폰은 손톱의 4분의 1 크기로 청력 손상을 일으키는 85데시벨 이상의 큰 소리나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저주파 소리까지 감지했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사물 인터넷이나 사람 기계 인터페이스를 위한 음성 인식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당뇨병 환자에게서 시력 저하가 발생하는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중앙대병원 안과 김지택 교수팀은 당뇨 망막병증 환자 159명과 대조군 30명을 대상으로 망막 중심부인 황반 부위의 시세포 밀도와 모세혈관 밀도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당뇨 망막병증의 중증도가 심할수록 황반부 무혈관 부위 크기가 커지고 황반 심층부 모세혈관총의 혈관 밀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원래 망막 중심부인 황반에는 모세혈관이 존재하지 않는 무혈관 부위가 존재하는데 당뇨 망막병증 환자에게서는 무혈관 부위가 점점 커지면서 시력 저하를 일으킨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삼국시대 한반도인과 현대 한국인이 상당히 닮은 사실을 게놈 분석 결과 확인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박종화 교수팀은 저기 300년에서 500년 가야 지역 무덤에서 발견된 22명의 고대인의 뼈와 치아로부터 DNA를 추출해서 염기 서열 정보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고대 한반도의 인구 집단 다양성은 지금보다 컸지만 큰 틀에서 최소 2개의 유전자 정보 제공 그룹이 있었으며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한반도인의 유전적 연속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특히 게놈 정보를 활용해서 몽타주를 그려본 결과 삼국시대 한반도인의 외모가 현대 한국인과 상당히 닮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한반도에서 수천 년간 형질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할 국민참여단을 모집합니다. 국민참여단은 2차례 회의를 통해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게 되며 발굴된 의견은 전문가 심층 검토와 보완을 거쳐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에 활용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음 달 3일까지 과학참견 누리집에서 국민참여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국가 과학기술 정책 목표와 방향을 담아 올해 안에 수립될 예정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국내에서도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독일에서 입국한 내국인이 감염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원숭이 도창 감염병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는데요. 발열과 수포성 발진 등 의심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각각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